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여자들이 결혼해서 누구 엄마니 아줌마니 하는 호칭을 들으면 부쩍 늙은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딸아이가 학교 끝나고 나올 때마다 제게 엄마 하면서 뛰어나올 때는 눈물을 참기 힘들 정도로 왈칵해서 민망했던 적까지 있었답니다. 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오버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 무엇보다 크고 소중해요.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살았던 고아원 원장님 말에 의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니 남편과 딸아이는 제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사실 고아원에서 자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모가 없다는 건 당연히 서럽고 외로운 일이지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심이 더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안쓰러워 하셨어요. 고아원의 다른 친구들이나 동생들보다 제가 유독 눈에 띄는 아이였거든요. 왜냐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에 대해 설명하려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저를 낳은 부모가 한여름에 저를 쇼핑백에 담아서 길가에 버렸대요. 탯줄도 아직 달린 저를요. 당시에 워낙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 지역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고아원에 들어왔을 때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죠. 고아원에 봉사를 오는 분들까지도 저를 다 알았어요. 네가 걔구나. 어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밝고 바르게 자랐을까. 너무 장하고 대견하다. 저를 위로하고 칭찬하려고 하시는 말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쩐지 저는 저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꼭 제 얼굴에 낙인이라도 찍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 신생아 때 들어온 아이들은 보통 다 입양되는데 저는 다들 입양을 꺼렸답니다. 아무래도 애를 쇼핑백에 넣어버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그 부모를 닮았으면 애가 멀쩡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만도 한데 제가 고아원에서 19살까지 살았으니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바르게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 잘 버티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면 그렇게 울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멍하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그냥 너무 슬펐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울을 잘 보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울어서 부은 얼굴로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습관을 고치게 해준 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거울을 봐도 전혀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에게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단장하느라 슬픈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남편은 제게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고아에게 너그럽지만은 않았거든요. 연애나 결혼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거나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중학교 때 일이에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친구가 놀자고 고아원 앞 놀이터로 불러서 늦은 밤에 나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가 부모님에게는 독서실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는 놀러 나온 거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나게 같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독서실에 없는 걸 발견한 친구 부모님께서 친구를 찾으러 돌아다니시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저희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 순간 친구는 부모님께 혼날까 봐 겁이 났는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나 독서실 가려고 했는데 얘가 가지 말고 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내가 집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못 가게 했어. 뭐야? 너야 애초에 고아라 인생 망했으니까 공부고 뭐고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 애는 아니거든. 망하려면 혼자 망할 것이지 어디 우리 딸내미까지 끌어들여. 아줌마, 제가 놀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늦어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얘가 자꾸 나오라고 그런 거라고요. 저는 제가 왜 저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고 친구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친구 엄마가 제게 다가오더니 제 이마를 툭툭 손가락을 치더군요. 어머, 얘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좀 봐. 엄마가 이래서 얘랑 놀지 말라고 했지. 부모 없이 큰 애들은 가정교육이 엉망이라 이렇게 다 티가 난다니까. 그날 친구 엄마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는 친구를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혼자 서 있는 제가 너무 초라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고아원에 돌아와서도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따졌어요. 네가 먼저 놀이터로 나오라고 해놓고 너희 엄마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어떡해? 나도 미안해. 근데 너는 어차피 엄마 없잖아. 너는 거짓말해도 혼낼 엄마 없지만 나는 엄청 혼난다고. 친구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혼날 일이 없는 저는 엄마 있는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누명을 써도 참고 이해해줘야 한다는 걸요. 친구? 우리가 무슨 친구야? 어제 너희 엄마가 그랬잖아. 나처럼 인생 망한 고아랑은 놀지 말라고. 넌 엄마 있으니까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너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그날 하굣길 내내 저는 펑펑 울면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에게 할 말을 다 했는데 울분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제 옆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고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지 않겠다고요. 그건 제 잘못도 아니고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니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고 스스로 되뇌고 되뇌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디서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결혼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유난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남편에 비하면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의사예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 다 의사입니다. 물론 의사와 고아인 제가 만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만 놓고 보자면 누가 봐도 제가 딸리는 건 맞았어요. 남편은 어떻게 만났냐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진로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내내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30대 때가 되어서야 제가 지냈던 고아원에 돌아와 원장님을 돕고 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으시거든요. 어린이집에서 10년간 일하면서 나름 배운 게 많았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자꾸만 저와 같이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원장님께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원장님께서는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 도움을 받을 자식이 없다면서 제가 좀 고아원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아마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바로 거기서 저와 남편이 만났으니까요. 남편과 저희 시댁 식구들은 워낙 봉사와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기부재단이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고아원에 봉사를 자주 왔었는데 그러다 서로 자연스레 가까워지면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른데도 저와 남편은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꿈꾸는 미래가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남자라면 제가 평생을 꿈꿔오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양쪽 집안이 가족으로 묶이는 일이기도 하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했죠. 남편은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고아원에 봉사를 오시던 남편의 부모님을 잘 알고 있기야 하지만 그래서 더 부담됐습니다. 좋은 분들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식 이래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았었나 봐요.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걱정과 달리 시부모님은 너무 쉽게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걱정한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흔쾌히 받아주셨죠. 역시나 복병은 있었습니다.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도련님은 봉사를 온 적이 없어서 결혼 준비를 할 때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과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처음 만나기 전부터 원래 그런 녀석이니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지만 저는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앞에서 대놓고 무안주기 일쑤였거든요. 처음 만났던 식사 자리에서부터 말이죠. 형수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졸의 고아가 우리 형 같은 남자를 만나요? 너는 형수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수한테 당장 사과 안 해? 에이 아버지, 제가 예비 형수랑 격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하는 농담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게. 분위기를 누가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너 형수한테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시부모님도 남편도 혹시나 제가 도련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해.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나를 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못된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려서 저래. 괜히 내가 싫으니까 자기한테도 일부러 저러나 봐. 내가 다신 못 그러도록 따끔하게 말할게. 남편과 도련님은 연년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항상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붙어 다니다 보니 도련님이 남편이랑 비교를 많이 당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남편을 더 많이 의지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도련님은 항상 남편을 의식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이기고 싶어 했다네요. 도련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10대번은 구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남편감을 만났겠죠. 도련님한테 괜히 뭐라고 하지 마요. 이제 한 식구인데 자주 보다 보면 좋아지겠죠. 도련님이 제게 심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저로서는 남편의 가족들과 모두 다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도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뜬금없이 제게 너무 고맙다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주춤했죠. 그런데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형이 나보다 더 잘해서 너무 재수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형만 예뻐해서 무조건 병원은 형한테 맡길 것처럼 굴기도 했고요. 근데 형수 덕분에 어쩌면 제가 부모님 병원을 물려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형수, 미리 감사해요. 도련님은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남편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굴었죠. 제가 누굽니까? 저도 일평생 고아로 살면서 온갖 더러운 일은 다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런 재수 없는 놈 정도는 혼자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도련님이 공부만 하느라 사람 볼 줄 모르시나 보네요. 저 같은 고졸의 고아가 어떻게 형 같은 남자를 만났을지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머리가 좋고 매력이 엄청나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은 꼭 제 남편이 물려받게 할 거니까. 제가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저도 욱해서 도련님을 도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도련님에게만은 남편이 병원을 뺏기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하겠더라고요. 고졸이어도 고아여도
제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시부모님 병원은 지역 내에 꽤 규모가 있는 정형외과 병원이에요. 저를 뺀 시댁 식구 모두가 정형외과 의사였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사시는 주택에 들어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꼭 불편하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가 원했습니다. 항상 바쁜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안일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아원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식구들이 먹을 아침상을 차려놓고 출근했어요. 시부모님은 힘들게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도련님 마음에는 안 들었나 봐요. 아침상을 볼 때마다 항상 제게 한마디씩 토를 달았습니다. 나는 형이 형수랑 결혼한다길래 의사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완전 충격 먹어서 그냥 아무 여자나 뭐 만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엄청난 여우짓에 넘어갔나 보네요. 둘이 나오면 꼭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와 비교를 했어요.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의사라는 것도 전 도련님에게서 들어서 알았죠. 그리고 제가 남편 조건만 보고 팔자 바꿔보겠다고 꼬신 꽃뱀 취급을 하기도 했어요. 제 음식 솜씨가 좀 어마어마하긴 하죠? 아마 의사 여친이었으면 절대 못해줬을걸요? 마음은 상했으면서도 저는 상처받지 않은 티를 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으면 제가 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도련님도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게 져줄 생각이 없었어요. 가만 보면 형이 마음이 참 약해. 음식 솜씨가 좋으면 꼭 결혼이 아니라 주방의 직원으로 채용해도 될 걸 굳이 고졸에 고아랑 결혼까지 하다니. 도련님은 제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고졸에 고아라 도련님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 마음을 들키고 말았죠. 제 자격지심을 말이에요. 형수는 역시 모르네요. 형수 존재 자체가 우리 집안의 피해예요. 온 식구가 다 의사인데 며느리가 고졸에 고아라는 게 말이 돼요? 아니면 고아면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남들 다 가는 대학도 안 갔어요?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각오를 안 하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련님을 마주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제가 어디 가서 상처받을까 혹은 힘든 일을 겪을까 항상 걱정하시는데 도련님과 못 지내겠다고 일러 바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제게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도련님이 결혼하셨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고요? 도련님이 서방님이 되면서 동서가 새로 들어왔는데 동서도 서방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나보다 할 정도로 둘은 아주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서방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도 처음엔 기대했어요. 좋은 동서가 들어와서 동서지간이 잘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남편들 사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저와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어려서부터 강남에서 자란 부잣집 아가씨인데다가 고등학교 때 영국으로 넘어가 쭉 거기서 생활을 했대요. 사실 동서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동서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시댁이라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저도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 착각이었습니다. 동서는 가족도 같은 수준일 때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처럼 말이죠. 형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제가 대학 때부터 줄곧 영국에만 있어서 한국에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같이 쇼핑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요. 그래요. 저도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동서는 영국에서 의대를 나와 영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한 재원이었어요. 서방님이 영국에 학회에 갔다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서로 불꽃이 튀어서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겠다고 한국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서방님의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단번에 끌렸을까 싶었는데 겪다 보니 동서와 서방님은 인성이 찰떡같이 잘 어울렸어요.
형님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고아원에서 일하시기 전에 어린이집에서도 일하셨다고 했으니까 유아교육과 나오신 거예요? 아, 저는 고졸이에요. 대학은 안 나오고 자격증만 따서 어린이집에서 일했었어요. 아무리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대학도 안 나온 사람한테 애를 맡긴다고요? 어머, 저는 나중에 애 낳으면 어린이집은 못 보내겠네요. 물론 고졸이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울 일도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산 저 자신이 기특하고 대견해요. 그런데 그런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동서가 함부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손윗사람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싶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애면 제 말을 알아듣겠거니 하고요. 아이들한테는 대단한 지식보다 감정을 잘 읽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건 명문대 나온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야 형님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요즘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식도 더 잘 키우는 거 모르세요? 어떻게 보면 서방님보다 동서가 한 수 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서 앞에만 서면 저답지 않게 자꾸만 작아졌어요. 그러던 중 제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감정이 벅차오를 정도로 그날 일이 생생해요. 아침부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흐릿하게 2줄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30대 중반이 넘은 나이라 안 그래도 임신이 될까 걱정하고 있던 차였는데 너무 다행이었어요. 임신이 맞더라고요. 노산이기도 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너무 좋아서 하마터면 병원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자기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자기는 지금부터 무조건 안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내가 퇴근하는 대로 바로 집으로 올게. 남편은 병원 일이 바쁜데도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병원에 들어갔어요. 저도 몸이 좀 무겁고 많이 피곤해서 하루 집에서 쉬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웬일로 동서도 쉬는 날이라고 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동서가 평소와 달리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더군요. 형님, 일찍 오셨네요. 안 그래도 배고파서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저 밥 좀 차려주세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고 하려는 거였어요. 동서는 결혼하고 한 집에 사는 동안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 먹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식구들이 다 바빠서 집안일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알아서들 다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항상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만 생활한 동서가 서방님이랑 결혼하면서 직장이며 집이며 모든 생활이 다 바뀌었으니 이래저래 힘들 것 같아 나름 배려를 한 거였습니다. 동서도 성인이니 때가 되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동서, 내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이라네. 임신 초기라 입덧을 하는지 지금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밥은 못 차려줄 것 같아. 음식 냄새만 맡아도 너무 힘들어서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동서가 찾아서 알아서 먹어. 와, 형님, 임신하자마자 바로 유난 떠시는 거예요? 저 의사예요. 임산부가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평소에 하던 집안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동서에게 축하한다는 말까지 기대한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말을 저렇게 쌀쌀맞게 하니 속상하더군요. 하지만 화낼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뭐든 잘 알고 똑똑한 동서가 알아서 밥 차려서 먹으면 되겠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산 정이라는 게 있는데 동서는 어쩜 저렇게 말을 해도 재수없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저는 내내 불편한 감정을 가진 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그 불편한 감정도 익숙해지더군요. 그러다 제가 딸을 낳았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아이가 생기니 남편과 제가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완전 딸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아이를 너무 예뻐해서 한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육아휴직을 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딸아이의 유년기를 함께 보내고 싶다면서요.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 남편 덕분이었죠. 그런데 그게 또 동서는 꼴보기 싫었나 봐요. 툭 하면 제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은 눈치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해도 말리셨어야죠. 아주버님이 병원에서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데 고작 고아원에 출근하시겠다고 대단하신 선생님을 육아휴직까지 쓰게 하세요? 당시에 동서와 서방님도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잘 안 됐나 보더군요. 그런 와중에 한 집에 사는 제가 아이까지 낳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딸아이를 예뻐하는 모습을 매일 한 집에서 지켜봐야 하니 동서도 나름 스트레스가 많은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서는 항상 그 선을 넘어서 문제였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는 참 우리 일에 관심이 많아.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맙기는 한데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꺼. 자꾸 동서가 그러니까 꼭 나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로 보이잖아. 잘난 동서가 날 질투할 리가 없는데. 그치? 뭐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형님 같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흥분한 동서가 팔딱거리는 꼴이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 같았습니다. 아주 성이 나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고 서방님과 동서는 병원 일로 바빴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서방님과 동서가 시부모님께 병원을 물려받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서방님과 동서가 신경 쓰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서방님과 동서는 둘 다 의사라 둘이 힘을 합쳐서 총공세를 펼치는데 남편은 혼자 힘으로 맞서기도 힘들 테니까요. 거기다가 지금은 아예 딸아이 육아하겠다고 병원 일도 제쳐두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딸아이를 돌보고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네요. 만약 시부모님께서 서방님네가 차기 병원장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서방님에게 병원을 물려준다고 하시면 남편은 순순히 인정할 수 있대요. 본인에게는 병원보다 딸아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반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인성을 저보다 시부모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는 딸 돌을 맞아 시부모님 병원재단에 수술비를 기부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첫 번째 생일인데 기부만 하고 그냥 지나가기는 아쉬워서 시부모님과 서방님 부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죠.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남편이 병원에 출근하면 부원장으로 승진을 시켜주신다네요. 생각보다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시아버지를 이어 병원장이 될 가능성이 커진 거니 저희 부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와 서방님이었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서방님이 술이 좀 취했는지 시부모님께 따져 묻더군요.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지난 1년간 멋대로 자리 비워서 저랑 와이프가 중요한 수술 다 했잖아요. 제주는 우리가 다 부리고 병원은 형이 챙기는 거였어요? 멋대로 자리를 비우긴 누가 자리를 비워. 정당하게 육아휴직 내고 쉰 사람을 어디서 매도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환자가 넘쳐서 다들 바빠 죽겠는데 병원장 아들이라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전에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나 제게 잘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더니만 서방님은 이제 아예 시부모님께 예쁨 받기를 포기했는지 어른들이 계신 앞에서도 아무 말이나 해대더군요. 그 육아휴직 내가 먼저 쓰라고 했다. 병원에 휴직 제도가 있으면 뭐해? 다들 서로 눈치 보느라 정작 쓰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대로 본보기로 먼저 쓰라고 한 거야. 병원장 아들부터 휴가를 써야 다른 직원들도 편하게 쓸 것 같아서. 아, 아버지가 먼저 형한테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네가 항상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너를 믿지를 못하는 거야. 어째 나이를 먹고 장가를 가서도 형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서방님은 술 기운에 기세좋게 덤비더니만 금세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눈치 없는 동서가 나서더군요. 가만 보면 동서도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설마 병원 이미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이 고아원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봉사심 넘치는 병원장 부인? 뭐 이런 이미지 쌓으시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뭐야? 병원 이미지? 둘째, 너 내가 그런 가식이나 떨려고 며느리나 자식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이냐?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병원에서 워낙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다니시다 보니 주변에서는 그게 다 이미지를 위해서 연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모함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측근인 며느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시아버지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서방님과 동서에게 병원 일에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집안이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으니 아무리 철없는 동서와 서방님이라도 조심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만 살아온 사람들이 변할 리 없었죠. 남편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병원에 출근하고 나니 본격적인 육아전쟁이 시작됐어요. 저야 당연히 아이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제가 하는 일도 제 딸아이만큼이나 제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모님을 구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결국 보모님을 구하기 전까지만 제가 휴가를 내고 딸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있기 시작하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동서가 제가 집에 있으니 아주 신이 났는지 자꾸만 저를 건드리더군요. 평소에는 병원 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최근에는 칼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게 한다는 소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집에 있으면서 집안꼴이 이게 뭐예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서 먹을 것도 없고 어머, 세탁기도 안 돌렸네요. 어쩜 아주버님보다 살림을 더 못하세요. 동서가 개소리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동서와 부딪히고 싶지 않아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참 딸아이가 잠투정을 많이 할 때라 저도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서, 그만 좀 해. 동서는 이 집에 살면서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있기를 해. 빨래를 돌리기를 해. 나도 지금까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봐줄 거니까 두고 봐. 동서랑 서방님 집안일은 다 따로 빼돌릴 테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 알았어? 누가 보면 형님이 우리 집 살림은 다 도맡아서 한 줄 알겠어요.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 엄청나네요. 저는 더는 봐줄 수 없었습니다. 저 철딱선이 없는 동서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야기해뒀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저와 동서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갈 수 있지만 조금 이해해달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다행히도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로서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큰며느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구나. 둘째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맏며느리가 조금만 참고 많이 가르쳐 주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기회에 아주 동서 정신교육 제대로 할 테니까요. 저는 허락도 받았으니 안심하고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제가 구어원에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였습니다. 동서와 제가 몇 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눈에 거슬렸던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다 돌려주셔야 싶었습니다. 나름 대식구이다 보니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우미분을 불렀어요. 빨래와 음식 준비는 저와 남편 시부모님이 돌아가면서 했고요. 하지만 그걸 동서와 서방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몇 년째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신경 쓰고 있지 않았어요. 우선 빨래를 벗은 대로 그냥 세탁기에 항상 넣었어요. 분명 세탁실에는 바구니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속옷이면 속옷, 양말이면 양말 다 분리할 수 있게요. 식구가 많다 보니 세탁기는 항상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분리도 하지 않은 채 멋대로 섞어 놓으니 빨래를 할 때마다 짜증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동서가 벗어놓은 빨래를 그대로 다 들고 가서 동서 침대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빨래만이 아니라 살림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니 동서와 서방님이 쓰는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갖다 두질 않았어요. 휴지나 수건도요. 그러자 그날 저녁 바로 동서가 저를 쫓아왔더군요. 설마 저희 침대에 세탁기에 넣어둔 옷 다시 던져놓은 게 형님이에요? 응, 맞아. 그것도 나고 화장실에 있는 물품도 다 빼놓은 것도 나야.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욕이라도 뱉어낼 기세였죠. 내가 말했잖아. 동서랑 서방님네 살림은 둘이 알아서 하라고. 시부모님도 다 알아서 하시는데 동서만 도와줄 수는 없잖아? 동서도 할 말이 없는지 웬일로 대꾸를 안 하더군요. 저는 시작부터 동서가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집안이 또 시끄럽더군요. 동서와 서방님 둘 사이가 시끄러워졌어요. 둘 다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지금까지 손도 안 대던 집안일까지 하려니 둘이 싸우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 가지고도 둘이 자주 다투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청소는 자기 담당이잖아. 화장실 갈 때마다 냄새나 죽겠어. 도대체 언제 할 거야? 너나 빨래 좀 똑바로 해. 왜 네가 빨래하고 나서는 셔츠에서 쉰 냄새가 나는 건데? 그럼 그냥 세탁소에 맡겨. 암튼 자기 혼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다니까. 지는 시집와서 애도 하나 못 낳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제가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서와 서방님이 서로 미워하고 바빠지니 전보다 저에게 시비는 안 걸어서 좋긴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 갈 정도로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 남편은 정식으로 병원을 물려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남편은 당연히 서방님과 동서가 깔끔하게 병원을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서방님과 동서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기부 행사가 있어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기부 행사였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꿈이 하나 있으세요. 두 분이 젊은 시절 아프리카 의료봉사 중에 만나셔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병원을 자식들에게 맡기고 다시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나라로 날아가 봉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저로서는 행사에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부 행사를 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죠. 거기다가 남편이 정식으로 원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 저도 남편도 많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사실 기부 모임이라는 게 말이 좋아 기부 모임이지 돈 좀 있다 하는 사모님들 모여서 자기 자랑 늘어놓는 자리거든요. 제가 주최 측의 관계자이기는 해도 워낙 이쪽 사람들과는 친분이 없다 보니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저를 모를 리 없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대단하신 시모님들 앞에서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내가 우리 큰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큰아들이 좋은 의사긴 해도 살림에는 젬뱅이라 병원을 맡겨도 되나 걱정했었는데 옆에 이렇게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맞아. 우리 큰아들은 못 믿어도 내가 우리 큰며느리는 믿는다니까. 손님들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신 이야기겠지만 저와 남편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제 진심을 시부모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동서와 서방님은 당연히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과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데 동서와 서방님은 아주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마침 테이블에 함께 앉은 지인들이 육아에 대한 고민을 터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분이 제게 어린이집에서도 일하셨으니까 육아가 쉽겠다고 물으셨죠. 그런데 대뜸 동서가 나서더군요. 제가 옆에서 봐도 우리 형님 너무 대단하시다니까요. 역시 아이를 키우는 건 학벌이나 지식이 아닌 사랑인가 봐요. 당연하지. 우리 형수가 대학은 안 나왔어도 어린이집이랑 고아원에서 키워낸 애들만 몇 명인데 나중에 우리도 애 나오면 형수한테 맡겨야 하나 싶다니까요. 남편은 화가 나는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제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참으라고요. 여기서 괜히 욱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행사 뒤풀이 겸 해서 집에서 술을 한 잔씩들 마셨는데 동서가 취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어디서 듣고 와서는 아주 또 신이 났더군요. 제 약점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 너무 서운해요. 어떻게 형님에 대한 걸 남한테 듣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설마 지금까지 일부러 저한테 숨기신 거는 아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내가 동서한테 뭘 숨겼다는 거야? 어머, 또 모르는 척 내숭 떠시는 거 봐, 형님. 고아원 출신이라면서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우리 형님이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아서 대학도 못 간 거구나 하고 이해했을 텐데요. 동서 취했어? 어른들도 계신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어머? 제가 취하긴 뭘 취했다고 그러세요? 저 멀쩡해요. 근데 그거 진짜예요? 형님 부모라는 사람들이 형님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면서요. 여보, 뭐라고 했지? 뭐 갓 태어난 애를 쇼핑백에 넣어서 버렸다고 했나? 그거 뉴스에까지 나왔다고 그랬지? 알고 보니 서방님이 동서에게 다 말한 거였어요. 이제와 동서가 알게 돼도 사실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동서의 몰상식한 행동은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재수없는 년이라는 거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건 참아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동서의 멱살을 잡아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던 서방님 뺨을 때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실에 계시던 시부모님까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네 마누라 단속 잘 시키라고 했지. 한 번만 더 우리 와이프 앞에서 까불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한 것 같은데.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형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와이프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형수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쓰레기처럼 부모한테 버려진 거 맞잖아. 좋아, 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나도 더는 비밀을 숨겨줄 수가 없겠네. 비밀은 무슨, 우리한테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래? 설사 있다고 해도 형수 과거보다 기구하겠어? 남편은 의미심장한 얼굴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한번 누구 사연이 더 기구한지 비교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남편이 무슨 비밀을 말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게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까지 다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수씨, 아까 기부 모임에 온 제 친구가 재수씨를 보고는 놀라더라고요. 그 친구가 영국에서 재수씨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네요. 그 순간 동서 얼굴이 아주 창백하다 못해 입술까지 새파래졌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을 잘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영국에 있을 때 재수씨가 아주 유명했다고요. 외국인 남자친구랑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절절한 사랑을 했다던데요. 아주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과거 이야기하니까 쪽팔려서 괜히 져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 모함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안 믿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직접 확인을 시켜주대요. 제가 그 외국인 남자친구하고도 직접 통화했어요. 여보,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대학 때 연애도 할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동서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왜 저러나 싶었어요. 아무리 동서가 밉고 싫어도 대학 때 연애한 걸 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동서 얼굴을 보니 단순한 일이 아니긴 한가 보더군요. 잔뜩 창백해진 얼굴로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괜히 말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바로 해. 좋아. 그렇게 궁금하다면 진실을 알려주지. 재수 씨랑 그 외국인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다던데? 그 남자가 아주 재수 씨한테 쌓인 게 많은지 나한테 아이 사진까지 보냈어. 얼굴은 재수 씨를 꼭 배닮은 백인 혼혈 아이더라. 그 순간 서방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영국에서 대학 때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대요. 아이가 생겨서 동서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동서네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하셨던 거죠. 동서는 전도 유망한 의대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산대 쪽 남자한테 돈까지 주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동서가 못 헤어지겠다고 남자와 도망가서 애까지 낳았다네요. 그런데 평생 공주처럼 자란 동서가 아무것도 없이 애만 키우고 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한 동서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부모님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아이도 버리고요. 여보, 어머니, 아버님, 아주버님 말씀 거짓말이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동서는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 저희 남편이 어디 거짓말할 사람인가요? 동서는 자기가 낳은 애까지 버렸으면서 나한테 쓰레기처럼 버려졌네, 어쩌네, 막말한 거였어? 버리긴 누가 버려요? 애는 애 아빠가 키우고 있고 나도 매달 양육비까지 주고 있는데. 동서는 거짓말한 게 다 들통이 났는데도 뻔뻔했어요. 그 이후 시부모님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영국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영국에 정말 동서의 아이가 있었대요. 저희 딸아이보다도 훨씬 큰 아이가요. 아이는 아이 아빠가 키우고 있었지만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답니다. 동서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연락을 딱 끊어버려서 못 본 지 한참 됐다네요. 대신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 양육비만 보내주고 있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혼자 고민했답니다. 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알리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 저녁 동서가 제게 하는 행동을 보자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답니다.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겨둔 채 아무렇지 않은 척 남의 불행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용서할 가치가 없다면서요. 그 이후 동서와 서방님은 이혼했습니다. 서방님 성격에 숨겨둔 자식이 있는 여자를 절대 받아줄 리 없었죠. 동서는 잘못했다고 서방님에게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서방님이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형수가 고아로 자란 게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이 아닌데 제가 괜한 짓을 했어요. 다신 형수 무시하는 말 하지 않을게요. 서방님이 이번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더니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라도 했는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서와도 한번 마주쳤어요. 집에 짐을 챙기러 왔더라고요. 저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한 거를 생각하면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저 스스로 부모에게 버려져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를 위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고아원 원장님부터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저를 많이 아껴주신 덕분에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을 꼭 닮은 예쁜 딸아이까지 있으니 앞으로도 행복할 일만 남아 있었죠. 저의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보다 넘치는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자신감 넘치는 삶 보내시길 바랍니다.